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임윤리와 담론윤리를 복습하면서 교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윤리를 주장한 학자는 막스 베버와 한스 요나스인데요.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윤리적 태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먼저 심정윤리는 행위자의 선한 의도와 동기를 중요시하는 윤리인데요. 순수한 심정이나 의도, 동기에서 나온 행위라면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책임윤리는 심정윤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심정윤리만 가지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중요시하는 윤리적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책임윤리에 따르면 순수한 의도와 동기에서 나온 행위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그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다라고 보아서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윤리가 특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버는 바로 정치인을 얘기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사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베버는 책임윤리를 따르는 사람은 인간의 평균적인 결함을 고려하고 자기 행위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러한 베버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나라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책임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책임윤리란 사건의 전체 구조와 맥락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판단력과 사려 깊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정치가는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식의 대의, 즉 선한 동기를 품고 행동해야 되는데요. 베버의 개념으로 바꾸면 바로 신념윤리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대의를 가지고 행동하더라도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대의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심정윤리만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나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임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가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능한 정치가는 자신이 품은 대의와 선한 동기에 도달하는 길을 현실에서 찾아내는 과업을 스스로 짊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스스로 짊어진다라는 것은 본인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기 드문 정치가를 세상을 바꾸겠다는 대의를 품고 그것에 도달하는 길을 찾아서 그 결과에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지닌 그런 정치가를 베버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조화시키는 정치가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심정윤리도 베버가 주장한 것이냐고 이야기하거든요. 심정윤리도 베버가 한 것이 맞습니다. 단지 심정윤리만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정윤리와 함께 책임윤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책임윤리를 주장한 두 번째 학자 한스 요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윤리적 공백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윤리적 공백이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데 그것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그 차이와 간극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즉 과학기술이 무분별하게 발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이나 윤리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러한 윤리적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윤리를 어떻게 찾을까요? 요나스에 따르면 우리 인간에게는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를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포의 발견술이 무엇이냐면 희망보다 공포를 쉽게 인식하는 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합니다. 요나스는 인간이 발달시킨 과학기술 문명과 이로 인해서 초래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언젠가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고 결국에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까지 봤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측해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책임윤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책임윤리의 핵심은 책임의 범위 확장에 있는데요. 전통적 윤리에서 책임의 범위는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지금 여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인과적인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나스가 얘기하는 새로운 윤리인 책임윤리는 인간과 생태계 그리고 미래, 전 지구까지 윤리적 고려를 확대하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방적인 책임까지 강조합니다. 이러한 책임 윤리에 따르면 생태계 전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생태학적인 정언명령에 따를 것이 요구되는데요. 생태학적 정언명령은 칸트의 정언명령을 변형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 공동체에서 진정한 인간의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것을 소극적인 형태로 표현하면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적 가능성에 대해서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가 됩니다. 자, 다음은 담론윤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론윤리의 대표자는 하버마스라는 학자인데요. 담론은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담론윤리는 다른 말로 의사소통의 윤리라고도 하는데요. 담론윤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민주주의 사회인데요. 민주주의란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이끌어져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행정부서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기업이나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등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행정과 경제체제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화되면서 시민의 의사를 공적인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의 의사를 공적인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담론윤리입니다. 담론윤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공적인 담론에서 찾습니다. 즉 시민들이 모여서 공적인 의사소통을 나누고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한 규범만이 타당성을 가지고 사회에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규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정한 담론의 절차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 규칙이나 정책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에만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떠한 특정한 관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의사소통의 절차를 제공하고 그러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담론윤리의 핵심입니다. 하버마스는 시민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고 이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민주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봤는데요. 참여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담론, 즉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게만 하면 시민들이 직접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매번 더 큰 갈등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도 많이 봤었죠. 그렇게 갈등이 더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버마스는 그러한 의사소통 상황이 잘못됐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공론의 장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론장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토론을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인간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지닌 존재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담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공론의 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론의 장에 모여서 우리가 의사소통, 즉 담론을 할 때에는 이상적인 의사소통 조건이 마련되어야만 허심탄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상적 의사소통의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모두의 의견은 동등하게, 즉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자 해야 합니다. 또한 공론장에 참여한 모든 개인은 이 논의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도출해내려는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은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내야 하고 의견을 낼 때에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의견을 얘기해야 합니다. 본인이 잘났고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 용어를 계속 쓰고 이러면은 함께 모인 사람들이 위축되어서 제대로 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TV 토론회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전문가들만 나서서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전문가니까 저 사람 말이 맞겠거니 하면서 찬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합의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담론과 의사소통을 나눴다면 보편적인 합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즉, 하버마스는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나에게 적용되는 법, 질서,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 때에는 이러한 담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담론윤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책임윤리와 담론윤리 복습을 해봤는데요. 논술평가에 대한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